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의료기술, 세계 최고 권위병원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독일, 미국의 유명 병원들이 치료를 포기한 난치병 환자들이 한국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던 독일의 의료진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로봇 수술 건수는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99.8%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존스홉킨스, 독일 샤리테 병원을 크게 앞서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수술이 한국에서는 단 2주 만에 가능합니다. 비용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상위 1% 부호들과 각국 왕실 가족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의료 후진국이 아닙니다. 60년 전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독일에 파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일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한국의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년간 한국을 무시했던 독일 최고 병원장 출신의 할아버지, 그의 손녀가 한국 의료진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오니 폰 슈미트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나고 자란 27살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명문 훔볼트 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저는 제 꿈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3학년 때는 파리 예술대학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했고 졸업 전에는 베를린의 유명 광고회사 JWT에서 인턴십도 했죠. 제 포트폴리오를 본 면접관이 바로 합격 통보를 줬던 날,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시던 눈빛, 부모님의 축하 파티가 아직도 생생해요. 인턴 생활을 거쳐 정직원이 된 후 저는 승승장구했어요. 신입인데도 주요 프로젝트를 맡았고 제가 디자인한 캠페인이 베를린 지하철역을 뒤덮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2년 차가 되자 팀장 자리까지 제안받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첫 증상은 사소하게 시작됐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야근이 많던 어느 날 컴퓨터 모니터가 갑자기 2개로 보이기 시작했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곧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멀쩡했다가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거의 감겨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임 팀장 준비로 밤샘 작업이 많았기에 단순히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해지고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심지어 웃을 때도 입술이 이상하게 처져서 동료들이 레오니, 표정이 왜 그래? 라고 물을 정도였죠.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였어요. 아침에는 멀쩡히 걸을 수 있다가도 퇴근할 때쯤이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겨우 걸을 정도였으니까요. 베를린의 병원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차리츠 대학병원 신경과 비반테스 병원 안과 헬리오스 병원 내과까지 방문했어요. 의사들은 각자 다른 진단을 내렸어요. 단순 피로, 우울증, 심지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진단까지 나왔죠. MRI, CT, 혈액 검사 등 셀 수 없이 많은 검사를 받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어요. 광고주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도중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당황했던 날, VIP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커피잔을 들다가 팔에 힘이 빠져 쏟아버린 그 순간. 2년 동안 쌓아온 제 커리어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신임 팀장 자리도 포기해야 했죠. 마지막 희망은 할아버지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었어요.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하셨고 늘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마침내 할아버지가 진단을 내렸어요. 중증근무력증이라고. 면역체계가 자신의 근육을 공격하는 희귀자가 면역질환이래요. 독일에서도 매년 1000명 정도밖에 발병하지 않는 희귀병이라고 했죠.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흉선절 제술이란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독일의 수술 대기자 명단은 이미 1년을 넘어섰대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밤새 검색을 해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강국이었어요.
특히 제 병의 치료 성공률이 놀라웠죠. 로봇 수술 건수는 세계 1위,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은 1% 미만. 게다가 진단부터 수술까지 평균 2주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비용이었어요. 독일의 3분의 1 수준이라니 검사와 진단이 하루 만에 이뤄지고 첨단 장비로 정밀 검사까지 한다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SNS에는 이미 전 세계의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이 한국으로 가서 완치됐다는 후기들이 넘쳐났어요. 그날 밤 부모님께 한국 병원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당황스러워하셨죠.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찾은 자료들과 치료, 성공 사례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하자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그날 밤새도록 저와 함께 한국 병원들의 후기와 치료 사례들을 찾아보셨어요. 수술 성공률, 회복기간, 합병증 발생률까지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의사이신 아버지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놀라신 것 같았어요. 특히 로봇 수술 통계 자료를 보시더니 깊은 인상을 받으신 듯 했죠.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할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면서 할아버지의 자존심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60년 넘게 독일 의학계의 자부심으로 살아오신 분이 손녀를 한국에 보낸다는 걸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실 거라고요. 아버지 말씀대로였어요. 할아버지께 조심스레 한국 치료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분의 반응은 정말 격렬했어요. 서재의 책상을 3개 내리치시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60년 가까이 의사로 살면서 한국 같은 나라에 환자를 보내본 적이 없다면서요. 제가 로봇 수술 이야기를 꺼내자 할아버지는 더 화를 내셨어요. 그건 다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거짓된 마케팅이라고, 의료는 수백 년의 전통과 신뢰가 필요한 거라고 하시면서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 거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놀랍게도 어머니는 이미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와 연락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버지도 동료 의사들을 통해 한국의 의료 기술을 알아보고 계셨죠. 특히 중증 근무력증 치료에 있어서는 이미 많은 독일 의사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의료 기술이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셨어요. 의사로서의 판단과 아들로서의 도리 사이에서 많이 망설이셨겠지만 결국 제 건강을 선택하셨어요. 어머니가 병원 예약부터 숙소까지 모든 준비를 도와주셨고 아버지는 병원 동료들의 도움으로 긴급 휴가를 내서 저와 함께 가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항까지만 배웅하고 돌아가셨죠. 할아버지께는 아버지가 의학 컨퍼런스 참석차 스위스에 가고 저는 그동안 요양 겸 아버지와 동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네주신 작은 가방에는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따뜻한 양말, 그리고 어릴 적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저에겐 부적과 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눈물을 보이면서 배웅하신 어머니,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할아버지 하지만 제 옆에서 잠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어요. 평소 꼿꼿하시던 아버지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오히려 편안해 보이셨어요.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라고 말이죠.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독일에서 봤던 사진이나 영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베를린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입국장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모든 곳에 설치된 최첨단 시스템이었어요. 키오스크, 로봇 안내원, 자동 체온 측정기 등 모든 게 신기해 보였어요. 의료 관광객을 위한 전용 카운터는 더 놀라웠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독일어로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중증 근무력증 환자라고 하자 바로 휠체어를 준비해 주었고 공항에서 병원까지 모든 이동 일정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심지어 제가 평소 먹는 약의 복용 시간까지 체크해서 다음 복용 시간을 알려주었죠.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새벽녘 도시를 가로지르는 길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고 선진화된 도시처럼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우리를 반겼어요. 강남의 서울대학교병원 앞에 차가 멈췄을 때 저희는 잠시 놀랐어요. 독일의 병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현대적인 건물과 잘 정비된 시설이 인상적이었어요. 로비로 들어가자 국제진료센터를 안내하는 영어와 독일어 표지판이 보였어요. 미리 예약해둔 덕분에 원무과에서는 서류 작성도 빠르게 진행됐고 친절한 국제진료 코디네이터가 저희를 맞이해 주었죠. 독일에서 가져온 진료 기록을 번역해 주겠다고 하면서 검사 일정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국제진료센터로 안내받아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의료진들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어요.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하는 코디네이터님이 저희를 맞이했고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 주셨어요. 독일에서 가져온 의무 기록을 검토하는데도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주치의 선생님과의 상담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3D 홀로그램으로 제 병의 진행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마치 우주를 탐험하듯 신체 내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거든요. 아버지가 던지신 전문적인 질문들에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특히 로봇 수술 시연 영상을 보여주실 때는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사로서의 호기심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시는 게 보였죠. 폰 슈미트 선생님, 우리 병원의 로봇 수술은 이미 5,000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근무력증 환자의 경우 합병증 발생률이 1% 미만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확신과 자신감에 차 있는 목소리였어요. 검사는 그날로 모두 진행됐어요. 독일에서 6개월 넘게 걸렸던 검사들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죠. MRI 촬영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셨고 긴장하지 않게 계속 이야기도 걸어주셨어요. 검사 결과도 그날 오후에 바로 나왔어요. 저녁이 되자 병실로 안내받았는데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았어요. 넓은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고 아버지를 위한 침대도 따로 준비되어 있었죠. 태블릿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 독일 TV 채널도 시청할 수 있더라고요. 저녁이 되자 1인실 병실로 안내받았어요. VIP 외국인 환자를 위한 병실이라고 했는데 깔끔하고 안락했어요.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고 아버지를 위한 간이 침대도 준비되어 있었죠. 식사 시간에는 병원 식단이 나왔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제 상태와 약물 복용 시간을 고려해서 식사 시간을 조절해 주셨어요. 처음 보는 한국식 병원식이었지만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었어요. 밥과 국, 생선구이와 여러 가지 나물 반찬들. 낯설었지만 오히려 소화가 잘 될 것 같았죠. 특히 미역국은 의외로 입맛에 잘 맞았어요. 아버지도 병원 식사를 함께 주문하셨는데 처음 맛보는 한국의 맛에 신기해하시면서도 생각보다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밤중에 간호사 선생님이 약을 가져다 주셨는데 제 독일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게 신기했어요. 할아버지 생각이 났죠. 60년 전 독일어도 제대로 못했다던 그 간호사들이 이제는 이렇게 능숙하게 외국어로 대화하고 최첨단 의료기기를 다루고 있다니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검사가 시작됐어요.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검사실마다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특히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독일에서 가져온 의무 기록과 검사 결과들을 전부 디지털화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주었어요. 지난 2년간의 병력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는 걸 보면서 독일과는 다른 의료 시스템을 실감했어요. MRI 촬영할 때는 더 놀라웠어요. 3 테슬라 MRI라고 하는데 독일에서 찍었던 것보다 훨씬 선명한 화질로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다고 해요. 검사가 끝나자마자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여러 전문의들이 협진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독일에서는 한 장비로 찍은 영상을 다른과 의사들과 공유하는 데만 며칠씩 걸렸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신기했어요. 검사실마다 있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도 효율적이었어요. 의료진들은 태블릿 하나로 제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전 검사 결과들과 실시간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약물 반응 검사 결과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제 상태에 맞게 약물 용량을 즉시 조절할 수 있었죠. 수술실 견학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을 보여주었는데 독일에서도 있긴 하지만 이곳처럼 흉선절 제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주치의 교수님은 이미 200건 이상의 중증근무력증 환자 수술 경험이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최소 절개로 수술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국제학회에서 발표도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평소 꼼꼼하고 신중하신 분인데 이곳의 의료 시스템을 보시더니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특히 수술 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보시고는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3D로 수술 과정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면서 최적의 수술 방법을 계획한다는 설명을 들으시고는 이런 시스템을 독일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리치료실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의 이야기도 놀라웠어요. 러시아에서 온 발레리나, 두바이에서 온 사업가, 미국에서 온 교수까지 다들 한국의 의료 기술을 믿고 찾아왔다고 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캐나다에서 온 중증근무력증 환자였어요. 저와 비슷한 증상으로 2년을 고생하다가 이곳에서 수술받고 완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선생님 말씀으로는 최근 몇 년 사이 유럽과 중동에서 오는 환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해요. 특히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물리치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어요. 수술 전날 주치의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지난 3년간 이곳에서 중증근무력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85%가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고 70%는 완전히 일상생활로 복귀했다고 해요. 로봇 수술 덕분에 수술 흉터도 최소화할 수 있고 회복도 훨씬 빠르다고 해요. 의료진들의 전문성도 인상적이었어요. 주치의 교수님은 SCI급 국제저널에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하셨고 특히 중증근무력증 수술 분야에서는 아시아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계시다고 해요. 수술팀 모두가 정기적으로 국제학회에 참석하고 새로운 수술 기법을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이제야 제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이곳은 그저 장비만 좋은 게 아니라 효율적인 시스템, 숙련된 의료진, 그리고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배려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갖춰져 있었어요. 수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환자들이 이곳에서 새 삶을 찾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잠들기 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은 이렇게나 놀랍게 발전했는데 할아버지의 기억은 여전히 그때에 멈춰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제가 완치되어 돌아가면 할아버지도 분명 달라진 한국을 인정하실 거예요. 수술 당일 아침 생각보다 마음이 차분했어요. 이미 여러 번의 상담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술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새벽 6시부터 수술 준비가 시작됐어요. 마지막 혈액 검사와 체온, 혈압 체크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수술실로 가기 전 마취 전문의 선생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 상태에 맞춘 맞춤형 마취 계획을 세웠다고 하시면서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마취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수술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로봇 수술 시스템 외에도 여러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술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취가 되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수술실 천장의 환한 조명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났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통증이 훨씬 적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계속 체크하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알려주셨어요. 특별 병실로 옮겨진 후 주치의 교수님께서 수술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상대로 흉선에 문제가 있었고 로봇 수술 덕분에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해요. 수술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작은 절개만으로 수술이 가능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아버지는 의사의 시선으로 수술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특히 로봇 수술의 정밀도에 감탄하시면서 독일의 수술 방식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던 것보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수술 후 관리도 체계적이었어요. 매 시간마다 바이탈 체크가 이루어졌고 통증 관리도 철저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이었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찾아와 호흡 운동을 도와주셨고 영양사 선생님은 회복에 도움되는 식단을 짜주셨어요. 같은 병동에 있던 다른 나라 환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옆 병실의 러시아 환자는 벌써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해요. 첫 수술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번에는 다른 치료를 위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중동에서 온 환자는 가족 모두가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고 해요. 수술 다음 날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할아버지께는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많이 걱정하고 계시다고 해요. 어머니는 제 회복된 모습을 보시고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놀라운 건 회복 속도였어요.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부터 보행이 가능했고 일주일이 지나자 대부분의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주치의 선생님은 제 회복 속도가 평균보다 빠르다고 하셨어요. 로봇 수술 덕분에 절개 부위가 작아서 회복이 빠른 것 같다고 하셨죠. 병실에서 지내는 동안 의료진들의 전문성도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여러 과의 의사들이 협진을 하면서 제 상태를 체크했고 간호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섬세하게 케어해 주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던 한국 의료진들을 이제는 완전히 신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독일 의사들에게도 이곳의 시스템을 추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특히 수술 후 관리 시스템은 독일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회복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2년 동안의 고통이 마침내 끝나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보셨던 60년 전의 한국은 이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고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았어요. 퇴원한 지 한 달, 마지막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어요. 이제는 병원 곳곳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접수대의 직원들도 복도를 지나는 의료진들도 모두 친숙한 얼굴이었죠. 국제진료센터에서 기다리는 동안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빨리 건강을 되찾을 거란 생각도 못했는데 검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흉선 절제술 후 중증 근무력증의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면역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특히 수술 부위는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아물었죠. 퇴원 전 마지막 진료에서 교수님은 제 회복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며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귀국 전날 병원 의료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국제진료센터 김 선생님은 독일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진 결과를 공유하자고 하셨고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상담도 가능하다고 해주셨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은 제가 좋아하는 한국 간식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2달을 돌아보았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불안과 걱정이 무색할 만큼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고 의료진들의 실력과 친절은 감동적이었어요. 베를린 공항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자마자 눈물을 보이셨죠. 다음 날 할아버지 댁을 찾았어요. 평소처럼 서재에서 의학 서적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돌리신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마도 제 목에 남은 작은 수술 흉터를 보신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 그곳에서의 치료 과정, 그리고 완치될 수 있었던 이유까지 말이죠. 처음에는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묵묵히 듣고만 계셨어요. 제가 가져간 의무기록과 수술 영상을 보시면서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특히 로봇 수술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시면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60년 전 한국에서 온 간호사들을 가르치시던 때의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셨어요.
그때는 정말 배울 게 많았다고 독일의 의료 기술을 전수받으러 왔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의무 기록들은 그때의 기억을 완전히 뒤엎고 있었죠. 정교한 로봇 수술 기술,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60년이란 세월이 한 나라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광고 회사로 복귀했고 건강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요즘 한국의 의료 저널들을 구독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로봇 수술과 관련된 논문들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가끔은 후배 의사들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해 보라고 권유하신다는 말도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 치료 과정이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의 참고 사례로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제 차트와 수술 기록들을 프린트해서 소중히 보관하고 계세요. 특히 로봇 수술 관련 자료들은 후배 의사들과 함께 공부하신다고 해요.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는 그저 치료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의 오래된 편견까지 치료한 시간이 되었다는 걸요. 2개월의 시간은 짧았지만 60년 동안 굳어진 생각을 바꾸기에는 충분했나 봐요. 얼마 전 가족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다음 휴가 때 우리 가족 모두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서울대학교 병원도 방문하고 한국의 달라진 모습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금 어머니가 내년 봄 벚꽃 시즌에 맞춰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특히 한국의 다른 대형 병원들도 둘러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버지는 한국의 의사들과 전문적인 교류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목에 작은 흉터를 봐요. 그리고 생각해요. 이 작은 흉터가 저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내년 봄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될 날이 기대돼요. 혹시 한국에 방문했을 때 꼭 들러야 할 곳이나 먹어봐야 할 음식이 있다면 알려주실래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불가능하다. 이건 절대 믿을 수 없다. 세계 최고의 관료주의 국가로 알려진 일본의 한 저널리스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긴 말입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사직서가 들려 있었죠. 우리가 100년 동안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나는 더 이상 이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BBC, CNN, 로이터, 전 세계 언론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통제도 명령도 보상도 없었지만 마치 마법처럼 수백 명의 시민들이 단 몇 분 만에 모여들었고 완벽한 질서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가 피어나고 위기 속에서 기회가 만들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미래의 모습이다. 유럽의 석학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과학 이론이 틀렸다. 심지어 완벽한 시스템을 자부하던 일본의 전문가들은 절망적인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완벽함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임지 아시아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나 브룩스입니다. 예일대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컬럼비아 저널리즘 스쿨을 졸업한 32살의 평범한 미국 여성이에요. 버즈피드와 뉴욕 타임스를 거쳐 지금은 타임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지난 6년간의 동아시아 특파원 생활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사실 저는 K-팝과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덕후였어요. 학창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 문화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 일본 특파원으로 발령받았을 때는 정말 신이 났어요. 드디어 아니메의 성지에 가는구나 하면서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완벽했어요. 시부야의 네온사인, 하라주쿠의 패션, 아키하바라의 하이테크한 분위기까지. 마치 사이버펑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들도 일본의 완벽한 도시 이미지에 열광했어요. 하지만 SNS의 완벽한 피드처럼 표면적인 모습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2018년 서일본 폭우 때 현장 취재를 나갔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재난 상황인데도 모든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아시안 뉴스 투데이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청취자들도 저와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2019년 태풍 하기비스 때는 더 실망스러웠어요. 현장에서 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는데 댓글들이 폭발적이었어요. 왜 아무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죠? 매뉴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나요? 같은 반응이었죠. 도쿄올림픽 연기 과정은 제 일본 특파원 생활의 터닝포인트였어요.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결정을 미루기만 했어요. 젊은 기자로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결단이 필요한데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는 모습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러다 2022년 한국 특파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K-팝 팬이었던 저는 또 한 번 설렜죠. 하지만 처음에는 문화 충격도 컸어요. 거리는 시끄럽고 모든 게 빨리빨리 돌아갔거든요. 인스타에 한국 생활을 올렸더니 팔로워들이 완벽한 일본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2022년 여름 집중호우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심이 침수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해복구에 나선 거예요. Z세대 청년들은 SNS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편의점 주인들은 수해 이웃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어요. 제가 찍은 현장 영상이 타임지 SNS에서 100만 뷰를 기록했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어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 정말 전율이 느껴졌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 광화문에 나가봤는데 거리는 온통 붉은 물결이었어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응원을 하는데 놀랍게도 질서정연했어요. 경기가 끝난 후에는 다 함께 쓰레기를 치우더라고요. 제 틱톡에 이 영상을 올렸더니 조회수가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축구 문화죠.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코로나 대응에서도 한국은 달랐어요. MZ세대 사이에서 자발적인 거리두기가 시작됐고 이들이 만든 스테이 스트롱 챌린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어요. 젊은 사장님들은 자발적으로 가게 문을 닫았고 배달 앱으로 빠르게 전환했죠. 이런 모습을 제 팟캐스트에서 다뤘는데 청취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최근에는 경제 위기 속 한국 청년들의 모습도 눈여겨보고 있어요. 불황 속에서도 스타트업을 만들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도전 정신이 대단해요. 얼마 전 한 청년 사업가와 인터뷰를 했는데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더라고요. 6년간의 특파원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완벽해 보이는 표면과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은 마치 인스타그램의 완벽한 피드 같았지만 정작 위기에서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반면 한국은 때론 거칠어 보여도 실제 상황에서는 놀라운 문제 해결력을 보여줬죠. 저는 이제 확신해요. 미래의 롤모델은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한국이 될 거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목격한 첫 번째 충격은 2018년 서일본 폭우 현장에서였어요. 당시 저는 타임지 특파원으로서 첫 대형 재난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죠. 예일대 동아시아학 수업에서 배웠던 일본의 완벽한 위기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버즈피드에서 일할 때도 일본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여러 번 다뤘었거든요. 하지만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공무원들은 두꺼운 매뉴얼만 들여다보며 책임을 회피했고 구조대원들은 상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뉴얼에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동안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죠. 제가 촬영한 현장 영상을 SNS에 올렸더니 전 세계 팔로워들이 놀라더라고요. 이게 정말 일본이야? 로봇처럼 보여요. 왜 아무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죠? 라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2019년 태풍 하기비스 때는 더 큰 실망을 겪었어요. 예일대에서 배웠던 일본의 완벽한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본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관료들과 수동적인 시민들 뿐이었죠. 한 피해 주민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매뉴얼대로만 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날 밤 제 인스타그램에 관련 포스팅을 올렸더니 수많은 일본 청년들이 DM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못해요. 그러다 찍히면 인생이 끝나요. 도쿄올림픽 연기 과정은 제게 결정적인 실망을 안겨줬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끝까지 올림픽 개최를 고집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불참을 선언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연기를 결정했죠. 뉴욕 타임스에서 일할 때 보았던 신속한 의사결정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제 팟캐스트 아시안 뉴스 투데이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느낀 건 이게 단순한 우유부단함이 아닌 시스템 전체의 실패라는 거였어요. 코로나 초기 대응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 사태를 취재하면서 저는 일본 시스템의 치명적인 한계를 목격했어요. 승객들이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동안 관료들은 서류 작업에만 매달렸어요. 한 미국인 승객이 보낸 이메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치 실험실의 쥐처럼 느껴져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가장 큰 실망은 청년들의 무기력감이었어요. 시부야와 신주쿠에서 20대들을 인터뷰해보면 대부분이 이미 변화를 포기한 듯 했어요. 이의를 제기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튀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그냥 정해진 길을 가는 게 편해요라는 말들이 공통적이었죠. 버즈피드에서 다뤄봤던 전 세계 청년들의 열정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특히 일본의 디지털 문화는 제게 큰 충격을 줬어요. 제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인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인데 젊은이들의 디지털 활용은 놀라울 정도로 소극적이었어요. SNS에서도 대부분 익명으로 활동하고 사회적 발언은 극도로 자제하더라고요. 팔로워 15만 명을 가진 제가 봐도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환경운동이나 젠더 이슈에서도 청년들의 침묵은 계속됐어요. 기후변화처럼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죠. 우리가 나서봤자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말이 너무 자주 들렸어요. 제 팟캐스트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마다 일본 청년들의 체념적인 태도는 늘 가슴 아픈 화두가 됐어요. 3년간의 일본 특파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동경했던 일본의 모습은 어쩌면 표면적인 환상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질서 뒤에 숨겨진 균열들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많이 걱정됐어요.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의 실망감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탔던 기억이 나네요. 디지털 섹션 기자 출신인 제가 보기에 일본은 이상하게도 첨단 기술과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이 공존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인지 한국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컸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입국 절차가 완전 디지털화되어 있었거든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는 아직도 종이 서류를 꼭 작성해야 했는데 말이에요. 공항에서 서울행 리무진을 탔는데 버스 안에서 와이파이가 터지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제 팟캐스트용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었어요. 첫인상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도쿄의 조용하고 정돈된 거리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거리를 걷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는데 말이죠. 카페에서도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도쿄의 카페는 조용하고 정적이었는데 서울의 카페는 달랐어요. 모두가 노트북을 펴놓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스타트업 구상부터 주식 투자, 유튜브 콘텐츠 제작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출근 첫날 한국 타임지 지국에서 받은 충격도 컸어요. 일본 지국은 아직도 팩스와 도장을 고집했는데 여기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기자들은 태블릿으로 회의를 하고 클라우드로 자료를 공유하고 영상 편집까지 직접 하더라고요.
20대 인턴이 50대 선배 기자에게 디지털 툴 사용법을 알려주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SNS 문화예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익명 계정으로 활동하고 조심스러워했는데 한국의 MZ세대는 달랐어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중 가장 활발한 상호작용을 보이는 것도 한국 팔로워들이에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도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은 아직도 현금 위주의 사회인데 한국에서는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게 가능하더라고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QR코드로 결제가 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제 팟캐스트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일본 청취자들이 우리는 왜 이러지 못할까요? 라는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메타버스나 NFT 같은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확연히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기술을 위험하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회로 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한 청년은 메타버스 스타트업을 창업해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디지털 문화와 전통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도 배달 앱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70대 할머니 상인도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더라고요. 일본의 경우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 오히려 디지털화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 기업들을 취재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일본에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미래지향적 문화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요. 겉으로 보이는 무질서는 사실 빠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거죠. 부임 3개월 차에 쓴 제 칼럼 디지털 코어. 웨어카우스 브리즈 이노베이션은 타임지 디지털 섹션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전 세계 독자들이 한국의 디지털 혁신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죠. 특히 일본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죠.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디지털 문화는 분명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야기를 전하는 특파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적응이 시작되면서 저는 놀라운 모습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단합력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일본 특파원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들이었으니까요. 2022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이 물에 잠겼을 때가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도쿄 근교에서 태풍 피해를 취재할 때는 모든 게 매뉴얼대로만 움직였는데 서울은 달랐어요. 공식적인 구조 요청이 있기도 전에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강 인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다는 소식이 SNS에 올라왔을 때의 일이에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처 중학생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나눠주고 대학생들은 인근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다가 나눠주고 있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자원봉사자들의 구성이었어요. 서울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직장인, 학생, 주부, 어르신까지 세대도 직업도 모두 달랐어요. 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중에 한 시청자가 이게 바로 한국의 우리 문화네요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근처 편의점 주인이 갑자기 가게 문을 닫더니 모든 생수를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동네 분식집에서는 떡볶이와 라면을 끓여왔고 인근 호텔은 로비를 임시 대피소로 개방했죠. 제가 왜 이러시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한 대답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나요? 실시간으로 이 모습을 제 팟캐스트에서 중계했는데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일본 시청자들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나라였다면 행정명령을 기다렸을 거예요. 매뉴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라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해 겨울 또 다른 위기 상황을 목격했어요. 갑작스러운 한파로 쪽방촌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온라인 커뮤니티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전국의 이불 공장들이 재고를 무상으로 기부하겠다고 나섰고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배달 봉사를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은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됐어요.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 돌려쓰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장씩만 사서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자는 거였죠. 약국 앞에 줄을 서면서도 노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모습은 제가 본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이런 단합력은 꼭 큰 위기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강남역 근처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좁은 골목 커브길에서 트럭이 물건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났는데 순식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길을 지나던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발걸음을 멈춘 학생들, 그리고 주변 가게 사장님들까지 모두가 달려와 물건을 함께 싣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꺼냈어요. 누군가는 교통정리를 하고 누군가는 물건을 나르고 또 누군가는 다친 데 없냐고 운전자를 걱정하고 있었죠.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더 놀라웠던 건 도와준 시민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각자의 길을 가는 모습이었어요. 자랑스러워하거나 뽐내는 기색도 없이 말이죠. 또 한 번은 다른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명동의 복잡한 거리에서 갑자기 한 할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순간 거리는 멈췄어요. 근처에 있던 약사가 달려나왔고 간호사라고 밝힌 젊은 여성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누군가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고 다른 누군가는 할머니가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우산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주변 가게에서 물과 의자를 가져오고 음식점 주인이 달려나와 부채질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하고 있었죠.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 장면을 제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더니 시청자들이 그게 바로 한국이죠라는 댓글을 달더라고요. 이 영상들을 제 SNS에 올렸더니 외국 팔로워들이 놀라워하더라고요. 우리나라였다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보험사를 기다렸을 거예요. 라는 댓글이 달렸죠. 한 일본 팔로워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이런 장면은 일상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청년들,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 우산을 함께 쓰자고 제안하는 시민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청년 스타트업 대표를 인터뷰했는데 그가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한국인의 단합력은 DNA에 있어요. 우리는 위기가 오면 싸우다가도 하나가 되죠.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처음에는 이 말이 과장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쓴 타임지 기사가 하나 있는데 한국에 대해 적었는데 놀라운 반응을 얻었어요. 전 세계 독자들이 한국인들의 위기 극복 능력에 찬사를 보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라는 일본 독자들의 댓글이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닌 위기 속에서 발현되는 놀라운 단합력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 특파원 생활도 2년이 되어가네요. 되돌아보면 제가 일본에서 그토록 찾으려 했던 미래의 모습이 바로 여기 한국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벽해 보이는 질서 속에 숨겨진 한계와 때론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놀라운 혁신의 차이를 이제는 분명하게 알 것 같아요. 일본에서의 3년과 한국에서의 2년은 제게 완전히 다른 깨달음을 주었어요. 일본의 매뉴얼 중심 문화는 안정적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반면 한국의 역동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여도 놀라운 효율성과 창의성을 보여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차이였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결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고 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화하는 상향식 혁신이 인상적이었죠. 예를 들어 K방역의 성공도 사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시작됐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예요. 일본이 아직도 팩스와 도장 문화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메타버스와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기술을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제가 버즈피드에서 일할 때 꿈꿨던 미디어의 미래도 여기서 발견했어요. MZ세대들은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 생산자이자 사회 변화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SNS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주목하는 이 생태계의 특별한 점은 경쟁 속에서도 느껴지는 독특한 연대의식이에요. 스타트업들이 서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실패의 경험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도 주목할 만해요. 빨리빨리 문화가 때론 성급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빠른 실험과 개선을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문화,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빠른 실패 아닐까요? 역동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때론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또 다른 새로운 것에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스탠퍼드 대학의 퓨처 오브 아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동안 기사도 많이 쓰고 팟캐스트도 진행했지만 세계 최고의 석학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니까요. 하지만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2년간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일본과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비교가 아닌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 연설의 핵심은 창조적 혼돈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혁신이 피어나는 한국만의 특별한 힘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시민의식, 문제 해결의 창의성,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미래 사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려고요. 컨퍼런스 주최 측에서는 특히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일화들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수해 현장에서 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길거리에서 마주친 작은 친절들, 청년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관찰을 넘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낸다고 하더라고요. 연설 준비와 함께 비욘드 K컬처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도 기획하고 있어요. K-팝이나 K-드라마의 성공을 넘어 한국만의 특별한 문제, 해결 방식과 혁신 문화를 더 깊이 있게 조명하고 싶거든요. 아시안 뉴스 투데이 팟캐스트를 통해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도 담을 예정이에요. 며칠 전 연설문 초안을 검토하던 일본 저널리스트 친구가 물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어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은 그 미래를 두려움 없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본 모든 순간들이 그것을 증명하니까요. 이제 곧 있을 컨퍼런스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전 세계와 나누게 될 거예요. 물론 한국도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도전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이 빛을 발할 거라 믿어요. 제 연설이 단순한 경험 공유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전 세계 청중들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